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제는 서비스 디자이너 사서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제가 이번 올해 마지막 영상물입니다. 쭉 앞에 했던 얘기들을 돌아보면 사서가 해야 할 좀 변화된 일, 사서의 자기 어떤 정체성에 대한 얘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의 변화를 전제한 얘기들을 전개시켰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결론적 얘기죠. 사서는 서비스 디자이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서에 대한 얘기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사서들이 해왔던 일을 가만히 돌아보면 소위 그 매뉴얼에 따른 어떤 절차에 따른 그 일에 따른 것을 잘 수행하는 사람,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사서가, 저도 의문입니다만 아직 왜 전문직으로 정의되었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서를 배출하는 과를 프로페셔널 스쿨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학부가 없이, 모든 대학에 학부가 없는 건 아니죠. 일부 대학에 학부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사서는 전문직이야. 프로페셔널에 대한 이제 해석을 우리가 좀 달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저도 사서가 전문직이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슨 전문직인데 에 대한 내용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사서를 받아들일 때,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서 그걸 실천하는 과정이 재밌는 일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든지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후진국이라고 생각되는 나라가 선진국을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것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 모방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하면 겉모습만 갖고 들어온다는 거죠. 얼개만, 모양만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양반전 할 때 양반 되는 게 뭐지? 그러면 상투에 이렇게 갓 쓰고 이렇게 탁 차려입고 명령 내리고 보이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백조가 우아하다는 얘기도 보이는 모습만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실제는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반은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자기 도리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그 모습이 양반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서도, 도서관에 대한 얘기도, 사서가 이런 일을 한 해를 긴 시간에 걸쳐서 고민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문화로 수용을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서양 아이들이 와서 당장 한국의 도서관을, 옛날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도서관들을 한국의 도서관으로 키우기 위해서, 소위 그 당시 미국과 일본이 서로 적대국가였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 행해졌던 많은 일들은 일본의 전제를 버리는 쪽으로 아마 미국 아이들은 생각하고 전개를 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보여주고 그런 행위들을 쭉 설명해주고 그걸 교과 과정에 집어넣고 소위 도서관 학과가 생겼겠지요. 그리고도 벌써 60년? 70년? 거의 70년이 되어 갑니다. 바뀐 게 뭘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쪽은 그 선진국이란 너희 나라는 어떠니? 라고 들어가 보면, 제가 봤을 때 듀이가, 당시는 문헌정보학과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고, 듀이가 DDC를 만드는 시점이, 당시 DDC라는 것만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자기 문명 수준 속에서 자기들이 그 많은 지식 자원들을 나누는 분류는 했을 겁니다. 왜냐면 분류하고 목록은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것이고, 책이 나오고 목록이 나왔다 해서 도서관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건 아닙니다. 도서관이 책이 있고
목록을 갖고 있다는 말은 되지만 책이 있고 목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도서관이라는 역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도서관의 기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와서 책이 있고 목록이 있으면 저게 도서관이야?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럼 진정 도서관은 뭐지? 그 도서관의 기원을 사서에서 찾아보자는 게 제 생각이고, 사서가 관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목적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정 도서관이지 않을까? 관리는 누구나 합니다. 자리를 지키는 거니까요. 제가 그래서 가끔 기업의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 가보면 큰 창고가 있고, 창고에도 엄청나게 많은 자기네 부품들이 쌓여있거나 자기들 생산한 제품들이 쌓여있는데 그냥 막 쌓아놨을까요? 심지어 요즘은 쓰레기조차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재생 가능한 쓰레기, 매립해야 할 만한 쓰레기, 태워야 할 쓰레기, 이렇게 나눠가면서 유용성을, 효용성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도서관 학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DDC가 생성될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모든 도서관들이, 일부 도서관들은 다른 도서관 것을 베끼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사서 양성을 하기도 했겠죠,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은 도서관들은 독자적으로 자기들의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이용자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해야지? 그게 암암리에 사사라는 사람들 속에서 정립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을 것이고, 그 정립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사람들은 기준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해가면서 정립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DDC가 계기가 되어서 그 제일 어려웠던 분류를 누군가가 아주 획기적인 십진분류 체계를 개발하면서 옳다구나, 우리 이걸 채용하자, 그러면서 도서관 학교가 만들어지고 사서를 양성합니다. 도서관 학교 첫 이름이 라이브러리 이코노미라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아, 이거는 도서관의 경제, 경영을 활성화시켜보자. 비용을 절감해보자.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싼 인건비를 좀 더 싸게 하거나 그 비싼 인건비에 걸맞게끔 교육을 시켜서 표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DDC도 가르치고 기타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르쳤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도서관에서 20년, 30년 일했던 전문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그네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기술입니다. 열심히 기술을 가르치죠. 불과 40, 5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사서들이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들어옵니다. 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술이라는 것이 100여 년 전에 가르쳤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술과 지금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술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100여 년 전에는 도서관에서 하는 서비스들이 몸으로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을 다진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그렇게 익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신진 세력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기술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신진 세력들도 기술을 배우고 현장에 가서 기술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여기서 스스로 거듭나는 일을 못하고 기술에 의존했다는 거죠. 거기에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왜 이런 기술을 쓰지? 이 기술이 지금 또 유용한가? 를 분석하고 검토하고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답습하고, 아까 후진국 얘기했지만 제일 잘하는 방법은 따라하는 겁니다. 실수가 없으니까. 따라하면 남들처럼 저 사람 그렇게 보이네? 충분히 만족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자기가 빛나서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아무리 양반이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바꾸는 순간 본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 친구 양반 아니구만. 당연히 그 소리를 듣죠. 그래서 아주 그 앵무새처럼 따라합니다. 그게 어느 날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면 못 바꾸고, 못 바꾸면서 이것이 자기의 자부심이 되고 자기의 정체성이라 생각하고, 양반은 뭐지? 그럼 드러나는 모습만 갖고 양반을 정의하려고 듭니다.
진정 양반이 뭐지를 얘기를 못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 부자, 우리나라에서 뭐 엘리트,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 기준이 뭐지? 그럼 제가 부로 표현되어 있죠. 부자가 되는 거죠. 왜? 부자가 보여주는 외형은 선진국들에서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의 외형과 유사해 보이니까요. 근데 실제 내부는 그 사람들은 뭐 제2외국어도 쓸 줄 알고 기부도 할 줄 알고 기부도 하라네? 그럼 나도 기부할게. 그 마음에 우러나지 않은 기부는 형식적인 것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비판적인 얘기는 그럼 도서관 사서들은 어땠을까 봤을 때 이네들은 그 선배 사서들이 가졌던 그 선배들이 가졌던 생각을 기술로 전수받고 선배들은 그랬겠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철학, 정신은 이 아이들은 당연히 갖고 있을 거야. 기술만 가르쳐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처음에는 인간 대 인간으로 부딪히면서 그것도 전수가 자연스럽게 되었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이 부분도 뭐로 들어갑니까? 교과목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 서비스를 잘하는 진정한 사서는 어떤 사람이어야지 인성을 물어대기 시작합니다. 인성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성이 전문성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그걸 배우고 나와서 우리끼리 웃으면서 하는 얘기는 이런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되고도 남겠다 할 정도의 인성을 교과서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귓전으로 듣고 흘리는 거죠. 전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게 교과서로 배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나라 교육을 논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과서로 배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행동하지 않으면서. 그럼 진정 사서는 그 당시 뭐 했을까요? 도서관 학교가 만들어지지. 그네들은 그 서비스를 디자인한 사람들입니다. 이용자들은 어떻게 하고 책은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접근시키고 왜 그 사람들이 찾아온지를 이해하려고 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하는 그 절차적인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하고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거죠. 내가 해봤더니 이게 제일 좋더라. 왜? 짧은 시간 안에 효율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가장 잘 돌아가고 가장 좋았다는 것들을 가르쳐서 내보내는 게 가장 좋겠죠.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을 하는데 소위 그 문답식 교육? 하부루타? 이름을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것을 생략한 채 이거야 라고 주입식으로 가르쳤을 때는 그게 답인 줄 압니다. 저희 집사람이 한번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냐. 무식한 사람이 한 권 책을 읽었을 때다. 책 한 권뿐이 안 읽은 무식한 사람이 세상에 제일 무섭다. 왜? 그 책 한 권이 세상 전부인 줄 아니까.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받을 때 가진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그것만이 정답인 줄 알고 다른 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다름은 곧 틀림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배우는 내용은 정답이고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로봇이겠죠. 어딜 가나 똑같은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똑같은 서비스를 하고 거기 이제 변화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격돌이 일어납니다. 소위 신구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과거의 전문가들이었던 도서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기술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도서관 학과로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의 가르친 내용도 나는 옳다, 내가 맞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은 엄청 변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도 달라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도 진화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은 그대로 있다? 서비스를 설계하고 서비스를 디자인한다는 말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이 안 맞네. 그럼 조직 구조도 바꾸고 의사결정 라인도 바꾸고 그들이 하는 업무도 바꾸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도 새롭게 도입해보고 컴퓨터도 도입했었죠.
도서관 전산화를 하겠다고. 근데 전산화를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무 때는 맨 땅에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전산화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기계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 기계화 과정에서 기계의 특성을 살리고 기계의 장점을 살려서 몇 가지는 바뀌겠지만 기본 틀은 우리의 일을 바꾸는 거죠. 일을 전산화시켜주는 거예요.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게 바꿔주는 거죠. 거기서 대면 행위가 면대면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루 걸렸던 일이 1시간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정보 흐름이 명확해서 일 처리가 분명히 진행되는 그런 특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기계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아니라 그 데이터들이 한 곳에 집약되기 때문에 분석도 훨씬 수월한 것이고, 사람의 경험과 기억 속에 의존해서 했던 얘기들이 실체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프로세스가, 그 일의 프로세스가 무엇을 근거로 만들었지 하면 현재 돌아가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게 옳을까? 그건 아마 현장에 있는 사서 선생님도 더 잘 알 거라고 봅니다. 단지 외면하고 있을 뿐이죠. 이게 틀렸어 하는 순간 그다음 다 뭐가 되죠? 예, 전부 자기 일이 됩니다. 이거 필요해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다 자기 일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악순환이라는 게 뭐냐면, 도서관은 별로 할 일이 없네? 사람 수를 줄입니다. 사람 수를 줄이니까 일이 고되고, 일을 만들면 자기 일이 되니까 안 만들고, 그럼 그 다음에 다음 관리자가 왔을 때는 사람이 이것도 많네? 하는 일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어제 일이 오늘 일이고, 오늘 일이 내일 일이고, 하나도 변화가 없다면 이럴 거면 기계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안팎으로 손뼉이 맞으면서 자동 대출 시스템도 가져다 놓고, 자동 대출 시스템을 가져다 놓으니까 바로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그동안 바코드를 책 안쪽에다 붙였던 사람들이 이게 한 번씩 들춰야 하네? 소위 효율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불편하다. 한 번 일을 더 해야 하잖아. 기왕에 붙일 때 밖에다 붙이면 어때? 밖에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야, 바코드 번호랑 등록 번호랑 이 달라도 괜찮아? 같아야 해? 당연히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번호를 생성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컴퓨터 내부에 들어가면 번호가 100개가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서로 연결만 시켜놓으면 다 찾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전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전에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전거 얘기할 때, 아니 지금 기계에다 입력할 때는 이게 사람 이름이 처칠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뭐 수바이처든 시바이처든 이 몽땅을 1번이야 라고 정의하고 1번이 전거가 되면 다 뭘 쓰든 상관없이 이게 다 1번을 가리키면 이 모든 이름이 다 하나라는 게 알 텐데, 굳이 그 중에 하나를 서울대가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면 그 각자의 자기 취향대로 하는 일들을 왜 굳이 하나를 통일하려고 해? 했더니 그분이 논문에다가 무전거라고 쓰셨더라고요. 무전거라는 뜻이 아니라 비전거라고 전입니다. 전거 구별하고 다 맞은 말이야. 뭘 쓰든 상관없어. 다만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로? 한양으로만 가르치고 있으면 돼. 모든 길은 다 한양으로 간다고 하면서 이 뭘 쓰든 간에 전부 하나를 가르치면 되고, 하나는 컴퓨터만 알고 있어도 돼. 그게 기술 발전에서 주고 있는 우리 표현의 다양성이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조차 받아들이는데도 엄청 오랜 시간이, 아마 지금은 도서관에서 전거가 사라졌다는 얘기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전거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전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서관에서만 얘기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 전거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특히 기록에서도 전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면, 사서가는 일은 아주 인성이 좋은 사람이 현장에 가서 싹싹하고 이용자가 물어보면 전부 내 지식을 갖고 얘기를 해주면 돼. 아니, 천재도 아니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좋은 인성으로 모든 걸 다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서는 그런 걸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그네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목록을 만들고 배열을 하고 길에 서서 교통경찰이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게끔 유도를 해주면 사람들은 다 알아서 움직입니다. 각자의 가는 목적지가 다르고 가는 방향도 다르고 방법도 다 다른데 그 사람들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 그건 어디 가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됩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주면 스스로 알아서 다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통에 대한 문제, 도로에 대한 문제들하고 상호 소통해야겠죠.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나만 아는데 그 비밀 통로가 있어가 아니라 모든 통로는 다 개방되어 있고 통로로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움직이는 방법이라든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선택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지식을 심어주는 작업. 그리고 계속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해내는 작업. 저는 그게 사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맨날 걸쳐서 얘기를 해도 굳이 이런 얘기 떠들 필요 없습니다. 문헌정보학과에서. 왜?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다들 현장에서 불만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불만을 가졌는데 그럼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답이라고 배우고 왔던 것들이 구닥다리고 시대착오적이고 기술은 바뀌어가고 있고 새 기술은 나오고 있고 여기저기서 새 기술을 가져다 쓰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도태될까요? 철만해. 기술을 익히고 그 기술에 따라서 아주 잘 취급하는 사람은 차라리 도태될 수 있습니다. 왜? 그건 로봇만 못하니까. 로봇은 100만 가지를 갖춰줘도 다 기억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100만 가지 기억 못합니다. 그 기껏한 몇십 가지 몇백 가지 지고 다 친절해 보이지만 그걸 넘어가는 질문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기계보다 어떻게 보면 비싼데 그런데 항상 대처할 수 있고 그걸 준비할 수 있고 설계할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은 오래 갈 겁니다. 왜 의사들을 보고 앞으로 미래 시대에 AI가 성장하면 의사는 없어질 거라고 말하겠습니까? 의사의 기술은 내가 배운 걸 써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개선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진정한 의사는 어떤 의사를 보고 진정한 의사라고 하느냐 자기들끼리 우스갯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많이 죽여보는 의사가 진짜 좋은 의사랍니다. 왜? 배웠으니까. 새로운 것을 터득하고 새로운 것을 해결할 능력을 갖추기 시작하니까. 뭐 모든 사람이 다 사람 많이 죽였다고 좋은 의사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속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행동하고 그게 전문직입니다. 서비스 디자인은 일종의 전문성입니다. 사사가 갖춰야 해요. 앞에 지식이라는 말을 붙이든 안 붙이든 상관없이 서비스 디자이너는 사사입니다. 아니, 사서는 서비스 디자이너입니다. 서비스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서비스 디자이너가 사서라는 말은 틀린 말일 수 있지만 사서는 서비스 디자이너여야 합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